그 사람은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여자의 한마디에 이경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20년간 완벽했던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가족의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처절한 싸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반전. 과연 이경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이경희는 도자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은 반찬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차림의 이경희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지. 이경희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버지 이재만 회장의 집을 찾았다. 85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위엄이 넘치는 아버지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였다. 대전에서 시작한 작은 철물점이 이제는 지역재단으로 성장했고 이재만 회장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이경희가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고요하게 펼쳐졌다. 아버지, 오셨어요? 반찬 가져왔어요. 이재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특별한 반가움은 없었다. 그래, 들어왔니? 이경희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약봉지를 확인했다. 당뇨약, 혈압약, 그리고 관절약까지. 이경희는 하나하나 살피며 투약 시간을 적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다. 아버지,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혈압약 먹는 날짜가 안 맞네요. 이재만은 대답 대신 신문을 넘겼다. 이경희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다. 30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는 늘 따뜻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어색하고 긴장되었다.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온 이경희는 아버지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아버지, 민수 소식 들으셨어요? 이재만의 표정이 굳어졌다. 둘째 아들 민수는 10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후 가끔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놈팽이 같은 놈, 이야기 꺼내지 마라. 이경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50이 넘은 동생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일 뿐이었다. 프랜차이즈 본부장으로 승진했대요. 제가 전화 받았어요. 이재만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 놈,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해. 이 집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과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것이 장녀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다. 마당으로 나가 화단을 가꾸는 이경희에게 옆집 김 여사가 다가왔다. 어머, 경혜 선생님 또 오셨네. 참 좋은 딸 두셨어요, 회장님이. 이경희가 미소를 지었을 때 집안에서 이재만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가세요. 김 여사가 인사를 하자 이재만은 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에 담긴 의미를 이경희는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이경희는 아버지의 저녁상을 차리고 약을 챙겨드렸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이재만은 밥을 먹다가 잠시 멈추었다. 나 죽으면 어떨 것 같으냐? 돌발적인 질문에 이경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건강하시잖아요. 이재만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난 너희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갈지 궁금하구나. 이경희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너희라는 표현이 민수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을 잘 지킬게요. 아버지 뜻대로요. 이재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이경희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이재만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경희는 학교를 조퇴하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갔다. 의사는 이경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경희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경희는 병원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2023년 12월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날이었다. 병원 병실 안 이경희는 이재만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85세의 이재만 회장은 폐렴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주째였다.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이경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저 경희예요. 들리시죠? 곧 나으실 거예요. 이재만의 창백한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웠다. 이경희는 간호사가 가져다준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동생 민수가 들어왔다. 열흘 만에 겨우 연락이 닿은 민수였다. 누나 어떠셔? 이경희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많이 안 좋으셔. 의사 선생님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이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어색하게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가 워낙 강하신 분이잖아. 분명 이겨내실 거야. 이경희는 동생의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재만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멈춘 것을 알리는 기계음이 울렸을 때 이경희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이경희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이틀 후 이재만 회장의 장례식이 지역 최대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지역 유지였던 만큼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경희는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민수는 그녀의 옆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될 무렵 수수한 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따라왔다. 그들은 영정 앞에 서서 깊이 절을 올렸다. 중년 여성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다. 이경희는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의아함을 느꼈다. 누구시죠? 중년 여성은 이경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미라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지역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셨으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슬픔의 깊이는 단순한 지인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어 보였다. 젊은 여성이 정미라의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정미라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여 이경희에게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경희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수야, 저 사람들 혹시 아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봐. 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이겠지. 장례식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이 났다. 이경희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가족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 이경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버지, 잘 가세요. 제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경희의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재만 회장의 변호사였다. 이경희님 유산 상속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상속인들도 함께 오시게 됩니다. 이경희는 당황했다. 다른 상속인이요? 제 동생 민수 말고 또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네,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정미라 씨와 이서영 씨도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와 젊은 여성이었다. 그게 무슨, 그분들은 어떤 관계길래? 변호사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전화를 끊은 이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장례식장에서 본 정미라라는 여자의 슬픔 어린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경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 여자는 아버지의 정부였던 거야? 그날 밤 이경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간 믿어왔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이경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이미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미라와 이서영이 앉아 있었다. 이경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경희와 민수가 한쪽에, 정미라와 이서영이 반대편에 앉았다. 박 변호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고 이재만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경희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나, 이재만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모든 재산과 이재만 재단의 지분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박 변호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이경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유언장에 따르면 재산의 50%는 정미라에게, 20%는 이서영에게, 그리고 나머지 30%만 이경희와 민수에게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경희가 벌떡 일어났다. 박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경희님 앉아주시겠어요? 아직 낭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경희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또한 내 소유의 본가는 정미라에게 상속한다. 정미라는 20년간 나의 동반자로서. 이경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0년간의 동반자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8년.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났던 것이다. 낭독이 끝나고 박 변호사가 물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준다는 게.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모든 법적 절차를 따르셨습니다. 정미라 씨와 회장님의 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서영 씨는. 이서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이재만 회장님의 딸입니다. 이경희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말도 안 돼. 민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역시 아버지다웠어. 끝까지 우릴 놀라게 하시네. 이경희는 동생을 노려봤다. 민수야, 이게 웃을 일이야? 박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서영 씨는 법적으로 회장님의 자녀입니다. 이경희는 머리가 아팠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경희는 정미라에게 다가갔다.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여자.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었다. 얼마를 원하세요? 이경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정미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20년이나 우리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정미라는 차분하게 머그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경희 씨, 저는 회장님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경희가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다. 그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감히 상속자 자격 운운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정미라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가족이었어요. 그 말에 이경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가족?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나타난 여자가 무슨 가족이에요?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회장님이 홀로 되시기 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이경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봅시다. 카페를 나서는데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이경희와 민수는 카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민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누나, 형사 고발해봐. 괜히 언론에 회장님 이름만 더럽혀. 아버지 평판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도 웃음거리 돼. 이경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너 이미 알고 있었어? 민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아버지랑 크게 싸웠을 때 우연히 알게 됐어. 이경희는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 민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누나는 아버지를 너무 신격화했잖아. 이경희는 동생을 노려봤다. 그래서 넌 이제 그쪽 편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차라리 우리 손잡고 끝내자. 이 집 너 혼자 지킬 수 있겠어? 이경희는 동생의 말에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당한 상속자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이제 와서 무슨 정당한 상속자야.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하자.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이경희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적과 손을 잡았다. 그녀 홀로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야 했다. 민수야, 넌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누나, 이제 깨달아. 우리가 알던 가족은 애초에 없었어. 그날 이후 경희 BS 정미라 민수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이경희는 혼자서 싸워야 했다. 가족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위해서. 이경희는 법률사무소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 번째 변호사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회장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의 대답은 동일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이경희는 지난 2달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학교에서 받는 연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동생 민수는 이제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경희는 문득 아버지의 집이 보고 싶어졌다. 택시를 타고 본가로 향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정원에는 매각 예정 팻말이 꽂혀 있었고 대문은 다른 자물쇠로 바뀌어 있었다. 이게 무슨... 문을 두드리자 낯선 남자가 나왔다. 누구세요? 네. 이경희입니다. 이재만 회장의 딸인데요. 남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정미라 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에 안 계세요. 제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이곳은 우리 집인데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 집은 정미라 님 소유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이미 변경되었고요. 이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 소유권이 바뀌었다니.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을 추스르고 택시를 다시 불렀다. 그날 저녁 이경희는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다. 이재만 재단세 이사장의 정미라 씨 취임이라는 기사가 떴다. 기사 속 사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정미라가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민수와 이서영이 미소 짓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경희의 전화벨이 울렸다. 학교 동료 교사였다. 경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이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네. 괜찮아요. 저희도 놀랐어요. 이재만 회장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이경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의 명예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다음 날 아침 이경희는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한 명 더 만났다. 젊지만 유능하다는 김 변호사였다. 이경희 선생님, 상황이 많이 불리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이경희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아버님과 정미라 씨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 생전에 시작되었다면 이경희는 끔찍한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김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이경희는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장 씨를 만났다. 70 넘은 노인은 이경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희 선생님, 많이 야위셨네요. 이경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장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버지와 정미라 씨, 언제부터 관계였나요? 장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건 25년쯤 됐을 겁니다. 이경희는 숨이 멎는 듯했다. 25년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장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복잡한 분이셨어요. 그 말은 이경희에게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한 거짓이었다.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다음 날 지역 뉴스에서 폭탄 같은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이서영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이다. 저희 어머니는 이재만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에 따라 정당한 지분을 받았습니다. 앵커가 물었다. 이재만 회장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서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저는 이재만 회장님의 딸입니다. 혼외 자식이라는 단어가 방송에 나오자 지역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경희는 다음 날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경희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미라 씨 측에서 이재만 회장님과 정미라 씨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경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법원으로 향했다. 증거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법원 서류실에서 본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20년 전 아버지와 정미라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 같은 사진들이었다. 거기에는 어린 이서영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 속 장소가 이경희가 알지 못했던 별장이었다는 점이다. 아버지가 또 다른 집이 있었다고요? 서류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원도에 있는 별장입니다. 이재만 회장님 명의로 23년 전에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경희는 법원을 나오며 깊은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청사 앞에서 민수를 마주쳤다. 누나. 이경희는 민수를 외면하려 했지만 그가 붙잡았다. 누나, 좀 들어봐. 이건 다 어머니 때문이야. 이경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아버지는 정미라 씨를 만나고 계셨어.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곁을 지키셨잖아.
이경희는 분노로 떨며 말했다. 그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 이중생활을 하면서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 현실을 받아들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삶을 살자고. 그날 밤 이경희는 본가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정미라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경희는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거실 장식장이 바뀌어 있었고 어머니의 사진이 사라졌다. 어머니 사진. 어디 있죠? 정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그 말에 이경희는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어떻게 어머니의 물건을 마음대로. 정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경희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왔다. 본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거리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 아버지, 대체 우리 가족은 무엇이었나요? 이경희는 재판정 의자에 굳게 앉아 있었다. 6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원 복도에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동 기립.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경희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이번 판결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이경희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경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얘졌다. 피고 정미라 씨와 고 이재만 씨의 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된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서영 씨는 DNA 검사 결과 고 이재만 씨의 친생자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언장대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경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정의, 도덕, 가족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법정을 나서는 이경희의 앞을 기자들이 막아섰다. 이경희 선생님, 판결에 대한 입장은? 항소하실 계획인가요?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경희는 고개를 숙인 채 질문들을 피해 빠르게 걸었다. 법원 계단에서 그녀는 정미라와 이서영, 그리고 민수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서로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민수가 이경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누나. 이경희는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데? 민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제 끝났잖아.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이경희의 차가운 웃음에 민수는 당황했다. 이경희는 민수의 어깨 너머로 이서영을 바라봤다. 그때 민수가 충격적인 말을 던졌다. 사실 나 서영이랑 약혼했어. 이경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뭐?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린 3년 전부터 만났어. 서로 누군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이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 애가 누군데? 아버지의 딸이라고? 너희는 남매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복남매야. 그리고 우린 이미 결정했어. 이경희는 손으로 민수의 뺨을 세게 때렸다. 주변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 애가 너한테 뭘 했니?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누나, 지금 세상에 정의 같은 게 어딨어. 살아남는 게 최선이야. 이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죽어 있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도덕과 정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경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다. 판사가 말했듯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 재산의 15%뿐이었다.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그날 밤 이경희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 도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어머니의 고향, 강원도 산골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속에서 이경희는 아버지의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인다고 느꼈다. 그때는 몰랐던 진실의 무게였을까? 이틀 후 이경희는 3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점점 가정에서 멀어졌다. 이경희는 그것을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아버지는 이미 다른 가정을 만들고 있었다. 기차가 작은 시골역에 도착했다. 이경희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역에서 내렸다. 택시를 타고 30분을 더 가자 어머니의 고향집이 나타났다. 반쯤 무너진 초가집은 오래도록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이경희는 어린 시절 여름마다 찾아왔던 이곳을 기억했다. 그때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민수와 함께였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 이경희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집은 폐허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지붕은 온전했다. 몇 년간은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이경희는 근처 마을 가게에서 라면과 간단한 식료품을 사왔다. 오래된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이며 그녀는 문득 이 단순한 삶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경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경희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그녀는 낡은 목재 상자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이경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그녀를 반겼다. 1987년 6월 10일. 오늘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묻고 싶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여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이경희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았다.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더 살펴보던 이경희는 작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런데 사진첩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미라와 어린 서영의 사진이 있었다. 이경희의 손이 떨렸다. 날짜를 확인하니 1982년 이경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다. 이게 어떻게?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재만과 미라 그리고 서영이.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경희는 다른 사진들도 찾아봤다. 20년 전부터 함께 찍힌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쓴 듯한 편지 초안도 있었다. 재만에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결혼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책임을 다해주세요. 이경희는 편지를 읽고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에 대해, 서영의 존재에 대해. 그녀는 마루에 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알던 가족의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심지어 자신이 지켜온 가족의 명예까지도. 밤이 깊어갈수록 이경희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림자처럼 살지 않았다. 이경희는 깨달았다. 정미라와 이서영은 그저 정부와 혼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도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경희는 밤새 생각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심했다. 정미라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봄이 무르익은 4월, 이경희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한 달간의 은둔 생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푸른 산과 들을 바라보며 이경희는 지난 날을 돌이켜봤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강원도 시골집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일기와 사진들은 이경희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는 복잡한 관계와 타협, 그리고 어쩌면 사랑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경희는 한 달 전 급하게 떠나온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다. 짐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 후 이경희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이경희입니다. 아,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이경희는 조용히 말했다. 정미라 씨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이경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정미라 씨? 이경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미라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경희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경희와 정미라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다. 저녁 노을이 물든 강물을 배경으로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정미라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이경희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내 정미라 앞에 놓았다. 이거 보셨으면 합니다. 정미라는 놀란 눈으로 일기장을 바라봤다. 이게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정미라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다 읽고 난 후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군요. 이경희는 정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미라 씨와 아버지, 정확히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정미라는 잠시 커피잔을 매만지다 입을 열었다. 저와 회장님은 30년 전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요. 이경희의 눈이 커졌다. 30년이요? 그럼, 네, 서영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서영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죠. 정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나갔다. 그녀와 이재만은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으로 만났고 서로에게 깊은 감정이 생겼다. 하지만 이재만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전 당신 아버지와 결혼하자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안 했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절대 안 한다고. 이경희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요? 결혼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정미라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당신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기암이었죠. 그때 결정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게 해드리자고. 이경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느낌이었다. 그럼 서영 씨는 28살 때 낳았어요. 회장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주셨어요. 다만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죠. 이경희는 서글픈 눈으로 정미라를 바라봤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공개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미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미라에게 내가 먼저 가면 모든 것을 공개해도 좋다. 그동안 너무 고생시켰구나. 경희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강하다. 살아남을 것이다. 경희는 이 집의 가장 큰 기둥이었다.
유산의 3분의 1은 경희에게 무조건 주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편지였다. 왜 이걸 재판에서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정미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처음에는 공개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셔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카페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정미라 씨,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않고.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경희는 고개를 들어 정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가는. 정미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언장 수정을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재산 중 3분의 1을 자발적으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이경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정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 각자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서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이경희가 물었다. 정미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잘 지내요. 하지만 민수 씨와의 관계는 정리했어요. 이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그건 좀 이상했으니까요. 정미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반대했어요.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이경희와 정미라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각자에게 다른 형태의 상처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몰랐던 모습이요. 이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다.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어요. 항상 두 가정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죠. 물론 완벽하진 않으셨지만. 이경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완벽한 아버지도 악랄한 배신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선택과 책임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남자로서. 헤어질 시간이 되자 정미라는 이경희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지 본가에 오세요. 그곳은 여전히 당신의 집이기도 해요. 이경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이경희는 몇 주 동안 강원도 시골집과 서울 아파트를 오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미라와의 대화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와 상실감은 조금씩 수그러들고 대신 새로운 이해와 받아들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아침, 이경희는 결심을 굳혔다.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버지의 본가로 향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곳은 이제 정미라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이경희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기도 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것은 이서영이었다. 33살의 이서영은 어머니 정미라를 닮아 단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이제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아, 이경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경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가구 배치가 달라졌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끼던 오래된 소파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는 계세요? 이서영은 부엌 쪽을 가리켰다. 차 준비하고 계세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거실 소파에 앉았다. 이경희는 이서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분명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있었다. 민수 씨와는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서영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께서 너무 반대하셨고,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이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미라가 차 두 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오셨군요, 이경희 씨. 정미라는 밝은 미소로 이경희를 맞이했다.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이경희 옆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경희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정미라와 이서영이 이경희를 주목했다. 재단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사업인데 제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인가요? 그럼 회장님 제안대로. 이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3분의 1은 필요 없어요. 법대로 15%면 충분합니다. 대신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이경희를 바라봤다. 같이요? 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데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정미라와 이서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어머니와 저는 재단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이경희의 눈이 커졌다. 교육 사업이요? 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으로 전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교육 분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이경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다. 이경희는 자신의 교육 경험을, 정미라는 경영 감각을, 이서영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오후가 되자 이서영이 물었다. 점심 드실래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서영이 부엌으로 간 사이 이경희와 정미라는 정원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아끼던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다. 이 나무 어머니께서 심으셨다고 들었어요. 정미라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서영이도 이 나무를 무척 좋아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나무를 감상했다. 이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미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저를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정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회장님께서 항상 경희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경희는 강하고 똑똑하다고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이경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와 저는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경희는 놀라서 정미라를 바라봤다. 어머니와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28년 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어요. 회장님 모르게 저를 찾아오셨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경희와 민수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이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미라는 이경희의 손을 잡았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이서영이 정원으로 나와 두 사람을 불렀다. 식사 준비됐어요. 세 사람은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앉던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경희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발견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한 남자를 통해 연결된 새 여자의 인연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서영이 조심스럽게 이경희에게 물었다. 이경희 선생님, 이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이경희는 놀란 표정으로 이서영을 바라봤다. 정미라가 말을 보탰다.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이 집은 너무 커서 혼자 살기 적적해요. 그리고 회장님도 분명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이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집에서 다시 살게 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서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 집 아버지가 정말 아끼셨죠. 같이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이경희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 가정 사이에서 평생 갈등하며 살았을 아버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그가 가장 바랐을지도 모른다. 이경희는 결국 손을 내밀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미라와 이서영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 아버지를 욕보이지 마세요.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으니까요. 정미라는 이경희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이재만 기념재단은 두 여자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이재만 마이너스 정미라 교육재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 민수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몇 달 후 이경희를 찾아왔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이경희는 동생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았다.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흉터는 남은 것이다. 이경희, 정미라 그리고 이서영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재만이라는 한 남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3년이 흘렀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본가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는 이경희, 정미라, 그리고 이서영이 앉아 수박을 나눠 먹고 있었다. 올해 수박은 정말 달구나. 이경희가 말했다. 정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좋아하셨을 텐데. 세 사람은 잠시 고 이재만을 생각하며 침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부재는 아픔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63이 된 이경희는 아버지의 본가로 완전히 이사한 지 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녀의 집이기도 했다. 정미라와 이서영과 함께 사는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다. 선생님, 내일 재단 행사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이서영이 물었다. 이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됐어. 장학생들 명단도 확정했고 이재만 마이너스 정미라 교육재단은 지난 3년간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 10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경희의 교육 경험과 정미라의 경영 능력 그리고 이서영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합쳐져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내일이면 첫 졸업생들이 나오는구나. 정미라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내일 열릴 예정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서영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 아이들 도시락 준비해야 해요. 그녀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서영은 최근 마을 작은 복지회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정미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영이가 정말 열심이네요. 이경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두 사람은 이서영이 사라진 집안을 바라봤다.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경희 씨, 가끔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워할까봐. 이경희는 정미라의 손을 잡았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적대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정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은 복잡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모두를 사랑하셨죠. 두 사람은 또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다 정미라가 물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요? 이경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작년에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전화는 오지만 아직은 어색해요. 민수는 3년 전 재단에서 물러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화해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이서영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다녀올게요. 정미라가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다녀와. 이경희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에게 안부 전해. 이서영이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평상에 앉았다. 한낮의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미라 씨 생각해봤어요. 우리 재단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요? 지역을 넘어서. 정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전국적으로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작은 장학재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만이 남긴 유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서영이 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오늘 우리 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처음엔 떨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이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이서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열정에 찬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이경희는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의 오래된 서재는 이제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재단 장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책상에 앉아 내일 행사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던 이경희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새로운 가족,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내면의 평화. 다음 날 아침 재단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졸업하는 장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 인사들이 모였다. 이경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3년 전 우리 재단이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이경희는 정미라와 이서영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앞줄에 앉아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이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관계, 법적인 관계,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 이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같은 피가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가족이라는 게 꼭 같은 피로 엮이지 않아도 돼요.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가족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복지회관으로 향했다. 이서영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서 특별 수업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복지회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이서영을 맞이했다. 선생님, 이서영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이경희 선생님과 정미라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경희와 정미라를 바라봤다. 이경희는 살짝 긴장했지만 곧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책을 읽을 거야.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경희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정미라는 간식을 나눠주었다. 이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이경희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경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돼. 널 사랑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선생님들도 제 가족이네요. 이경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본가로 돌아왔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이경희는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정미라가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경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이서영이 차 세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왔다. 따뜻한 차 마실래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채웠다. 이경희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그 여자의 집이 아니었다. 정미라의 집도 아버지의 집도 아닌 세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두 분. 이경희가 문득 말했다. 정미라와 이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요? 이서영이 물었다. 이경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서요. 정미라는 이경희의 손을 잡았고 이서영은 그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세 사람은 밤하늘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이 집은 이제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딸, 그리고 아버지의 첫 번째 딸이 함께 지키는 집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과거를 가졌지만 이제는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별이 반짝이는 밤, 세 여자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져나갔다. 이제만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이 세 여자의 화해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